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8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1부에 이어서 2부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미경과 독식 분석에서 활용하는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 분들에게 동영상 업로드 이전에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자료만 보더라도 유튜브 분석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제가 살롱 코멘트를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해당 자료와 함께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는 화면 위로 올라가는 풋볼살롱 멤버십 설명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에서는 8번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카디스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도 약간은 이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의 단통패를 보도록 하겠는데 카디스 쪽이 조금은 배당적인 측면, 특히 국내 배당 같은 경우나 투표율이 조금은 카디스의 승리나 어떤 무승부 쪽으로 몰렸는데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이 3승 2무 2패의 흐름 속에서 2패를 당했는데 이 2패를 당한 팀이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라는 강팀들에게 2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접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했는데 이 3골을 허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격진들의 어떤 유기적인 이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강팀 외에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승점을 계속해서 따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 3연패를 당했는데 이 문제는 3연패 흐름 속에서 득점이 한 골도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디스에는 베테랑 공격수인 네그레도 선수가 있는데 이 최전방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이 네그레도 선수마저 최근에는 굉장히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테랑 미드필더 호세 마리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주전급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스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 원정에서 4승이나 거뒀는데 홈에서는 1승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1승이 바르셀로나를 2대1로 꺾었던 굉장한 이변을 연출을 했었지만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마탱이가 같다는 점에서 카디스의 어떤 바르셀로나 홈 경기 승리는 굉장히 뽀록이 심했던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 바르셀로나전을 제외하면은 홈에서 승리가 없는 카디스입니다. 또한 바야돌리드 역시 홈과 원정을 비교했을 때는 원정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 특히 화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홈 고자 대 원정 고자의 대결 속에서 그래도 경기력이 좀 더 괜찮은 바야돌리드 쪽이 조금은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르셀로나전에서 완패를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7경기에서 3승 2무 2패를 거뒀는데 그 2패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라는 강팀과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제외하고는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3승 2무를 거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카디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야돌리드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했는데 카디스와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는 강등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순위보다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상승세가 전방에 와이즈만이라는 젊은 공격수와 함께 소사라고도 불리는 마르쿠스 안드레 그리고 중원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로케 메사를 축으로 한 그러한 중원진들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이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바야돌리드이고 반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3연패 흐름 속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곤한 득점력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공격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바이아돌리드가 좀 더 우위에 있을 것 같고, 최근에 6경기 성적을 순위를 매겨 봤을 때 카디스는 18위,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바이아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6경기로만 따져봤을 때는 9위에 올랐을 정도로 굉장히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를 제외하면은 2승을 거뒀는데,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고 오사수나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리를 거뒀던 바야돌리드입니다. 또한 이 무승부를 거뒀던 팀이 레반테와 세비야라는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위기 자체는 바야돌리드, 특히 공격력 측면에서는 바야돌리드가 카디스보다 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홈 고자인 카디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경기를 바야돌리드가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이 카디스의 단통 패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레반테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 픽으로 레반테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가 홈에서 굉장히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반테가 1대1 무승부 경기가 제 기억으로는 6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1대1 무승부 이 경기 흐름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최전방의 로저 마르티라는 공격수가 복귀를 하면서 레반테의 역습 기동력이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인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30대가 넘은 나이인데, 이 모랄레스 선수를 조금은 이 조커로 아껴두면서 로저 마르티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굉장히 효율성 있는 역습 축구를 레반테가 특히 홈에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맨체스터 시티 감독을 했었던 이 빼예그리니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쇼패스 빌드업을 필두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티스가 특히 무승부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홈과 원정에서 호전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로 경기력이 고점이 나오면 승리를 거두고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으면 패배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원정에서 실점이 훨씬 더 두 골로 많아지고 화력 또한 떨어지는 것이 베티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기본적으로 경기력이 훨씬 더 살아나는 레반테를 상대로 원정에서 약간 고자 느낌이 나는 이 베티스가 좋은 경기를 펼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중앙 수비수인 포스티고 선수가 결정하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플레이메이커 깜파냐도 지금 아웃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깜파냐 선수가 이탈을 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레반테가 최근에 승리와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승점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인데,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깜파냐 선수와 비슷하게 카날레스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부상 중입니다. 이 카날레스 선수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이 카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베티스 역시 카날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카날레스의 공백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카날레스의 공백보다도 저는 이 쇼패스 빌드업을 추구하는 이 빼예그리니 감독의 축구에서 골키퍼 브라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 골키퍼 브라보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골키퍼죠. 브라보 선수가 굉장히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방 빌드업이 괜찮은 골키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방 빌드업 상황 속에서 미스가 조금 있는 골키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골키퍼 브라보의 이탈이 조금은 베티스의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베티스가 브라보 골키퍼뿐만 아니라 수비수 시드네이와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까르발류, 그리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바르트라까지 주전 자원들이 굉장히 이탈이 심하다는 점에서 레반테보다도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더 실점이 많은 베티스인데, 주축 수비형 미드필더와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큰 베티스가 레반테의 효율적인 역습을 막아내는데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적인 상성이 조금은 갈리는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반테는 기본적으로 롱패스를 활용해서 자기 진영에서 조금은 점유를 하면서 역습을 추구하는 축구를 한다면, 베티스는 쇼패스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가져가면서
호전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레반테가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효율적인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베티스 쪽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훨씬 많다는 점도 레반테 쪽에 조금은 무게가 실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로저 마르티 부상 복귀 이후에 역습 기동력이 살아난 레반테인데, 우에스카처럼 오히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조금은 수비에 치중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역습을 추구하는 레반테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베티스처럼 호전적인 팀,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만났을 때는 레반테의 효율적인 뒷공간 역습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헤타페와 같이 이 베티스 역시 조금은 전방으로 달려드는 압박을 펼치는 이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헤타페전에서 레반테가 대승을 거뒀던 것처럼 베티스의 수비 뒷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노리면서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베티스가 원정에서 평균 2골 실점이라는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도 레반테의 효율적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반테가 홈에서 특유의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베티스를 상대로 한 골차 신승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조금 이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최근에 이 원정, 레알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하기 전에 굉장히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였고, 특히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2무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 쪽이 배당적인 측면이나 투표율에서 정배당을 받았는데, 이 발렌시아의 사이드를 보는 것은 발렌시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길 경기도 조금은 아쉽게 패배를 하고 비기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발렌시아가 터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그라나다 사이드를 보지 않는 이유는 그라나다 쪽에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이 루이스 미아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미아 선수가 굉장히 그라나다의 중원의 핵심적인 역할, 특히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미아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패스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굉장히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그라나다라고 보여지고, 핵심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치스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이 그라나다의 어떤 핵심 자원인 두 명이 빠지기 때문에 충분히 발렌시아의 사이드를 볼만하고, 발렌시아가 그라나다의 천적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라나다를 상대로 모든 대회 17경기를 기준으로 패배가 단 1패밖에 없기 때문에 그라나다전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발렌시아가, 최근에 발렌시아가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 결정력이 조금 살아났다면 충분히 승리까지도 거둘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또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2대2로 비겼을 만큼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났고, 그 중심에는 이 곤잘로 게데스라는 이 공격수가 폼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게데스 선수가 골은 없지만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라나다전에서 충분히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측면에 체리셰프까지 지금 결정력만 좋지 않을 뿐이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발렌시아의 효율적인 역습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그라나다가 이 실점 패턴을 보시면 역습 상황에서도 두 골을 내주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와 역습 수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반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피스 상황과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고 있어서 역습과 세트피스 공격이 강하다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상성상 이 그라나다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와 역습이 강한 이 발렌시아, 특히 세트피스 상황도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약점을 공략할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하비 가르시아 감독이 주전 중앙 수비수 파울리스타가 빠지면서 디앙카비와
이 망갈라 선수를 3백으로 배치를 하면서 조금은 약점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굉장히 미스가 많은 중앙 수비수인데 3백으로 세웠을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가 한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디앙카비와 이 망갈라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3백 체제에서 발렌시아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이 파울리스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발렌시아가 3백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3백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역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그라나다가 지난 레알전 패배 전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핵심 미드필더 미아와 핵심 윙어 마티스가 부상으로 아웃돼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이 곤잘로 게데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그라나다전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라나다 상대로 17경기 단 1패밖에 없는 것도 발렌시아 쪽에 조금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게데스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체리셰프까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 쪽에서도 지금 호세가야 선수가 지난 세비야전에서 도중에 부상으로 빠졌는데 호세가야 선수도 지금 무리 없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 공격까지 살아날 여지가 있는 것이 발렌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그라나다가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하고 발렌시아의 고점 경기력이 터진다면 그라나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와 역습 수비가 강점인 발렌시아가 충분히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주면서 승리까지도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 경기는 무패 투포를 잡으면서 조금은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도 이변으로 꼽으려고 합니다. 풀럼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제가 풀럼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풀럼 스쿼드 자체가 유망주 출신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제가 프로토 승부식에서 이 풀럼의 어떤 이변을 바라보고 무승부와 언더를 이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 풀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망주 출신의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근 박싱데이를 치르면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이 특히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좋지 않은데 결과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있고 전술 자체가 3백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는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하긴 하지만 약팀을 상대할 때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풀럼보다도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미드필더 로셀소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직전 울버햄튼전에서는 은돈벨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은돈벨레 선수가 경기력 기복이 심한 선수라는 점에서 풀럼전에서 조금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 로셀소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공격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해리케인 선수밖에 없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최근에 2선까지 내려오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양질의 스루 패스를 뿌려주는데 문제는 그러한 패턴이 최근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간파를 당하는 모습이고 풀럼 역시 그러한 해리케인과 손흥민 조합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풀럼에게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무승부가 아니라 풀럼의 승리까지도 바라보는 이유는 살롱 코멘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매치업을 보고 저는 레스터시티 대 풀럼의 경기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풀럼이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던 이변을 일으켰었는데 당시에 이 레스터시티가 점유율을 66%를 가져갔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주도를 하는 상황 속에서 풀럼이 역습을 취하는 팀 그러한 구도였는데 그러한 구도 속에서 레스터시티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경기 역시 지금 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점유율을 선호하는 팀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어쩔 수 없이 쥐게 될 것인데, 이 문제는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 특히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러한 전술을 선호를 하는데, 이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지공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풀럼을 상대로 점유율을 가져갔을 경우에 토트넘이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레스터 시티가 점유율을 풀럼을 상대로 가져갔었던 그러한 경기와 양상이 예측이 되고, 레스터 시티가 토트넘보다도 오히려 중원 구성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좋습니다. 은디디, 제임스 메디슨, 또한 틸레만스 같은 그러한 공격진들, 중원진들이 점유 축구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는 스쿼드라고 보여지는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에르, 시소코, 그리고 은돔벨레 같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이 레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조합보다도 좀 더 유기적인 모습이 떨어지고 투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을 가져갔을 경우에는 레스터 시티가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보다도 경기력이 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가져가는 토트넘이 충분히 풀럼을 상대로 풀럼의 역습 한 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풀럼에는 지금 젊은 공격진인 루크먼과 첼시에서 내려온 로프터스 치크, 또한 측면 윙백인 보비 레이드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저는 최대치가 나온다면 이 레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잡아냈을 때의 경기력이 풀럼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마탱이가 조금 간 토트넘이 의외로 패배까지도 기록할 이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표를 한번 잡아보겠고, 투표율 1등부터 3등 중 하나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기가 투표율이 3위 안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고, 더욱이 풀럼이 지금 중원 조합이 레미나, 앙귀사, 리드라는 이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앙귀사가 굉장히 이 피지컬이나 어떤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특히 드리블, 전진 드리블을 통해서 이 역습 상황에서 천병 역할까지 병행을 하는 앙귀사이기 때문에 앙귀사를 필두로 한 레미나, 리드 조합이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토트넘의 중원 조합인 은돔벨레, 시소코, 호이비에르 조합을 조금은 이 압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에서도 밀리지 않는 풀럼이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간다면 조금 체력적으로 손흥민 선수 또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리케인과 손흥민 콤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간파까지 많은 팀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럼이 레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잡아냈던 그러한 경기 양상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을 의외로 잡아낼 수도 있는 이변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셀타 대 우에스카의 경기인데, 셀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 비고가 최근에 남미 출신의 명장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타페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긴 하지만 이 헤타페 원정 무승부 이전에 4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공격 축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 특히 원정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한 골로 짠물 소비까지 보여주면서 특유의 무승부를 캐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에스카인데, 원정에서는 실점이 평균 2골로 늘어나면서 수비력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남미 출신 명장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셀타비고가 4-1-3-2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력이 흔들리는 우에스카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핵심 공격수 셀타비고의 핵심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가 최근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에스카가 홈 극강의 팀 셀타비고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전급 센터백인 인수아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 자원인 산드로 라미리에스 선수와 주전 오른쪽 풀백인 마페오까지 빠지는 이 우에스카가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만큼 우에스카가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을 또다시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셀타비고가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4-2-3-2 포메이션을 그대로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아스파스를 필두로 화력적으로 충분히 찍어 누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 12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뉴캐슬의 단통패 리버풀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리버풀이 웨스트브롬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이 경기를 굉장히 이변으로 꼽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이 웨스트브롬의 뻥축구에 1대1 무승부 덜미가 잡혔는데 이 문제는 뉴캐슬 역시 스티브 브루스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는 뻥축구라고 볼 수 있는 이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직전 웨스트브롬의 게 덜미가 잡힌 리버풀이 또다시 뉴캐슬에게 덜미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조금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이 뉴캐슬이 올 시즌 홈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 시즌 실점도 1.86골로 많고 무실점 경기가 홈에서는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공격적인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이 리버풀을 상대로도 웨스트브롬과 비교를 했을 때는 뉴캐슬이 좀 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그러할 경우에는 리버풀이 자랑하는 빠른 역습에 뉴캐슬이 오히려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 전에서도 2대2까지 팽팽한 흐름을 만들었다가 막판에 리즈에게 3골을 허용을 하면서 2대5로 패배를 한 뉴캐슬인데 그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역습이 강한 리즈에게 3골을 연이어 허용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데 이 해당 경기 역시 이 웨스트브롬과 뉴캐슬을 단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브루스 감독 특히 뉴캐슬의 뻥축구가 웨스트브롬보다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리버풀이 이 빠른 역습을 구사할 가능성이 조금은 살아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뉴캐슬이 측면 핵심 자원인 생 막시만과 수비수 라셀레스가 아웃이 되면서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크고 주전 미드필더인 쉘비와 측면 자원인 라이언 프레이저까지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미드필더 제프 핸드리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뉴캐슬입니다. 물론 리버풀 역시 직전 웨스트브롬전에서 주전 수비수 마팁이 부상을 당하면서 또다시 수비진이 붕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캐슬의 전력 누수가 저는 더 심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미드필더 존조 쉘비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뉴캐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에서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실점이 많은 흐름을 패턴을 보여주고 리버풀이 제 아무리 직전 뻥축구를 구사하는 웨스트브롬에게 덜미가 잡혔다고는 하나 뉴캐슬의 뻥축구가 좀 더 호전적이라는 모습을 들어봤을 때 리버풀이 충분히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 피르미누를 앞세운 빠른 역습을 활용한다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뉴캐슬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자랑 중입니다. 특히 이 뉴캐슬의 를 상대로 사디오 마네 선수가 3골을 지난 시즌에 넣었는데 이 리버풀의 마네 선수가 직전 웨스트브롬을 상대로도 멋진 골을 넣었기 때문에 뉴캐슬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마네 선수가 충분히 이 뉴캐슬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모든 대회 뉴캐슬을 상대로 5승을 거뒀을 만큼 굉장히 뉴캐슬을 압도하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리버풀이 압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홈 경기에서 웨스트브롬의 덜미가 잡혔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웨스트브롬 엘러다이스 감독이 구사하는 뻥축구와 뉴캐슬 브루스 감독의 뻥축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이고 특히 뉴캐슬의 멤버가 웨스트브롬보다도 좀 더 능력이 좀 더 출중하고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호전적인 뻥축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버풀이 이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웨스트브롬보다는 뉴캐슬이 수월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브롬보다 엉덩이를 덜 뒤로 빼는 뉴캐슬의 뻥축구를 상대로 리버풀 특유의 빠른 템포의 공격과 역습이 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뉴캐슬을 상대로 전통적으로 강했던 사디오 마네가 직전 경기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비수 마팁이 빠졌다고는 하나 파비뉴 선수와 함께 유스 출신인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이 뉴캐슬의 공격진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직전 웨스트브롬의 충격적인 무승부 때문에 이변을 바라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뻥축구가 웨스트브롬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면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뻥축구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충분히 공략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뉴캐슬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8회차 마지막 경기는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카림 벤제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리가에서 5연승을 거뒀는데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0 완승을 거뒀고 이 벤제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 연속골 를 기록을 하면서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지단 감독조차도 지금 벤제마가 자신이 봐왔던 컨디션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벤제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엘체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원정에서 오히려 좀 더 경기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엘체가 최근에 5연승 상승세를 탄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감이 듭니다. 또한 주전 중앙 수비수인 곤잘레스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엘체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드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전 경기 그라나다전에서 결장을 했는데 이 모드리치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리치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백업 공격 자원이 호드리구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된 것은 레알의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벤제마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호드리구 선수의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레알의 플레이메이커인 모드리치가 부상으로 지난 그라나다전에서 결장을 했는데 엘체전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벤제마가 3경기 연속골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알이 엘체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5무 3패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한 명이 퇴장당한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 진땀 끝에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경기력이 홈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엘체이고 엘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 제가 삼총사가 있는데 피델, 호산, 보예가 있는데 이 피델, 호산, 보예가 최근에 피델과 보예가 최근에 골맛을 받긴 했는데 이 라모스가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수비진을 이 피델, 호산, 보예가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또한 이 라모스가 돌아온 수비진 앞에 이 카세미로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엘체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레알 마드리드의 노련미 있는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절정의 폼을 과시하고 있는 벤제마를 필두로 한 레알의 공격진이 엘체, 특히 홈에서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엘체를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6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8회차 14경기 현미경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48,000원짜리로 온라인 풀 베팅을 해 보았고 2020년 마지막 승무패라는 점에서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풋볼살롱의 최종픽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소개해드린 살롱 코멘트를 위주로 분석과 여러가지 데이터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쏙 챙겨 가셔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해당 분석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빠르게 이 해당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 승무패 59회차 컨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